이제는 테슬라 하면 거짓말쟁이다, 일론 머스크는 사기꾼이다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거는 진짜 말한 걸 제대로 하고 있는가. 테슬라가 진짜다 가짜다 아니면 머스크가 사기꾼이다 아니면 뭐 위대한 인물이다 이런 것들은 지난 뭐 7, 8년간 계속 반복되었던 그쵸. 일들이에요. 2019년에는 테슬라 망한다고 다 그랬거든요. 파산설 나왔어. 네, 실제로 망할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단기적인 일들에서 그렇게 음. 사실 영향을 안 받는 편이고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산업 역사상으로 어떤 위인들을 보면 선도적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한 후의 역사적 평가를 네. 보면은 그 당시와 많이 다른 것들이 있었죠. 당시에는 굉장히 양면적인 평가를 받은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산업의 최전선에서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프론티어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저 사람 사기꾼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게 항상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건 아마 이제 머스크가 한 말 중에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고요. 좀 뭐랄까 실언 가까운 것들, 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것들을 하니까 네.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실망도 할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빌리티, 에너지, 통신이라는 3대 산업군을 다 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은 정말 흔들고 있는 게 맞거든요. 테슬라가 최근에 자동차 산업에서 양산차로 일단 성공을 거둔 게 딱 2차종 있죠. 모델 3하고 모델 Y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판매량 자체로는 뭐 아직까지 뒤흔들 정도의 영향력은 아니지만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면 전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 차량을 뜯어보고 다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테슬라 차량들 보면은 앞에 중앙에 계기판이 굉장히 심플하죠. 네. 중앙에 그냥 그 대형 패널 하나만 딱 있고 버튼 같은 게 일체 없어요. 이게 처음에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이거 보고 이게 뭐냐라고 했었어요. 이게 무슨 자동차냐 장난감이냐 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다른 회사의 전기차들 특히 보시면 그 모양을 다 따라하고 있어요. 그렇더라고. 이번에도 포드도 네. 똑같이 따라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부분 다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폭스바겐에서 새로 나오는 뭐 ID 시리즈라는 네. 전기차도 있는데 보면 다 따라하고 있거든요. 음. 테슬라 차량을 따라한다는 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그렇죠.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데이 같은 경우도 작년 9월에 배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내재화 계획도 세웠고 테슬라의 배터리 접근법을 보면은 갑자기 어떤 혁신적 기술 하나로 이것만 내놓으면 우리가 세상을 다 바꿀 거야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배터리의 소재라든지 공정이라든지 각 분야에서 조금씩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면 기존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앞으로의 10년 동안의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봤을 때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떨어지든지 하는 것과는 별개로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방향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경쟁력이라는 것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테슬라가 적어도 지금 자동차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만큼은 맞다. 굉장히 기술적인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는 게 기업의 본질이자 목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지구상의 어떤 자동차 회사도 전기차를 팔아서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테슬라의 경우도 지금 전기차만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니까 탄소 배출을 안 하겠죠.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다른 자동차 회사에 팔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 탄소 배출권을 사지 않으면 벌금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금 맞는 것보다 테슬라 같이 배출을 하지 않는 회사로부터 이 배출권을 사서 그거를 정부에다 내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이제 배출권을 사는 거죠. 네.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돈벌이가 돼요. 그러겠네요. 이런 부가수익을 다 포함했을 때 테슬라가 손익분기점을 현재 맞추는 정도예요. 조금 네. 이제 네. 이익을 내는 정도. 네. 그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야 얘네는 전기차만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야. 탄소 배출권 이건 좀 사기라고 볼 수 있잖아 라고 비판을 한다든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반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은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현재 수익을 내지 못하고 이대로 유지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만 안 봐도 이대로 쭉 가면은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구상의 어떤 다른 자동차 회사도 전기차 팔아서 현재는 돈을 못 벌어요. 어차피. 예. 그러니까 이 원가 구조로 봤을 때 돈을 벌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네. 이게 아직 규모의 경제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마존 같은 기업이 있잖아요. 아마존도 처음에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 그렇죠. 사업을 키워나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천문학적인 적자가 났는데도 그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를 높게 보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가치가 올라갔죠. 근데 테슬라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50만 대 팔았고 올해 한 90만 대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자동차 업계에서 봤을 때 이 정도의 숫자는 매우 적은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도요타나 폭스바겐은 1000만 대씩 하니까요. 1년에 1000만 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매를 늘리면 적은 것 같지만 전기차 관점에서 보면은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가장 많은 차를 팔고 있고요. 이 추세로 계속 늘려나가면 전 세계 가장 많은 전기차를 깔고 이거로 이제 플랫폼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차량은 스마트폰처럼 모든 차량이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차의 어떤 각종 기능들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조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동차를 자기네들의 데이터 플랫폼
플랫폼의 하나하나의 어떤 디바이스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실리콘밸리의 IT 회사들처럼 지금은 이제 규모의 경제 아니면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선행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선행 투자 단계에서는 투자가 들어가고 돈을 못 버는 게 그렇죠. 맞는 거거든요. IT 회사들이 그렇죠.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돈을 못 버니까 얘네가 위험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존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IT 회사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적자를 보지 않고 현재 손익분기점을 맞추면서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대단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말씀을 중간에 해주셨는데 테슬라가 자동차 말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테슬라는 이제 자체 충전소를 네. 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자체 충전소를 운영하지 않죠. 그래서 없죠. 네. 처음에는 그걸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충전소가 테슬라는 이제 솔라시티라는 태양광 에너지 회사를 또 갖고 있으니까 이제 충전소가 거기하고 좀 연결돼 있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테슬라 전용의 고속 충전 시설이 이제 슈퍼차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슈퍼차저가 테슬라 차량의 매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이제 충전소가 없잖아요. 네. 이제 다른 회사 차 같은 경우는 충전소를 찾거나 이용할 때 호환성 문제라든지 갔다가 뭐 낭패를 본다든지 그렇죠. 거기에다 이제 과금을 할 때도 이게 뭔가 좀 안 맞는다든지 그런 게 이제 어떤 카드를 전용 카드를 써야 되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다 모든 게 소비자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왜 일어나느냐? 자동차 회사가 다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충전소 사업자들이 있고 충전소 사업자한테 전기를 공급하는 또 전기 회사들이 있고 맞아요. 이 각각의 사업자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이 사업자들 사이에 조율을 하고 여기서 이익을 서로 나누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여기에서 이제 서로 저마다 생각이 다른 거죠. 이 과정에서 결국 소비자가 불편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테슬라는 자기들이 다 하잖아요. 내가 테슬라 차량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비에서 가까운 슈퍼차저를 찍은 다음에 슈퍼차저로 가기 전까지 예를 들면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거기서 배터리의 프리컨디셔닝이라고 해서 배터리가 특정한 온도에 있어야만 이제 고속 충전이 가장 빨리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미리 세팅을 맞춰준다든지 도착했을 때 바로 비어있는 곳을 몇 개는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충전기를 소켓에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충전 다 되면 그거를 다시 빼서 오면 그만이에요.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신경 쓸 게 전혀 없는 거죠. 알아서 충전을 하고 알아서 과금이 다 되는 거잖아요. 미리 이제 네. 등록되어 있는 네. 자기 계좌로요. 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IT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아이폰이 왜 매력이 높으냐. 기기 간의 연동성, 그렇죠. 그다음에 매끄러운 소비자금 네. 이런 거에서 소비자들이 만족을 느끼고 중간에 끊기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중간에 뭐 딱 끊겨가지고 새로 찾아야 된다든지 불편을 겪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고급스러운 체험을 다 막는 장애 요소들이 되거든요. 전기차에서 그 소비자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충전인데 그 충전에서 매끄러운 소비자 경험을 가장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테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현대자동차도 최근에 자체 충전소를 만든다고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네. 결국 이게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장점이 있다고 보고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벤치마킹 따라하는 거네요. 이제.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스페이스 X라든지 이게 2025년까지 12,000개의 지구 저궤도 위성을 띄워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전 지구적인 통신 네트워크로 다 연결하겠다라는 구상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12,000개의 위성을 띄우냐는 거죠. 그렇죠. 저궤도 위성에. 네.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테슬라가 별도의 어떤 로켓을 사용해서 올린다 그러면 못 올릴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근데 이제 스페이스 X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로켓을 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쏠 때마다 60개씩 넣어가지고 위성을 띄운단 말이죠. 그래서 머스크가 이걸 직접 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얼마나 저렴하게 이거를 구축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알려준 거에 따르면 12,000개 다 올리는데 한 10조밖에 안 들어요. 근데 10조가 큰 돈 같지만은 12,000개를 띄워서 전 지구적인 통신 네트워크 5G 이상의 그렇죠. 통신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10조라 그러면 굉장히 싼 거예요. 전 세계를 만약에 5G의 어떤 기지국을 띄워서 연결한다 그러면 그건 말도 못하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슈퍼차저, 스타링크, 스페이스 X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테슬라의 매력을 높이는데 다 연결돼서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가깝게는 미국의 GM, 포드 같은 기존 내연기관 업체들에게 쉽게 따라잡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들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입 장벽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낮다고 할 수 있죠. 네. 뭐
배터리하고 모터 연결해가지고 뭐 바퀴 달아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기차 자체를 만드는 거는 이제 비교적 쉬울 수 있지만은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전기차를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집어넣었다고 해도 더 멀리 더 강력한 파워로 달릴 수 있고 더 매끄럽게 달릴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야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100년간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자동차 회사들도 네. 테슬라 전기차를 압도하는 차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일단 테슬라가 지난 이제 10년 동안의 전기차에 대해서 노하우를 쌓았잖아요. 뭐 배터리 관리 능력이라든지 모터 기술이라든지 뭐 소재 기술이라든지 테슬라는 또 알루미늄을 많이 쓰고 기존의 다른 차들은 이제 강판을 여러 개를 조각조각 이제 용접해서 만드는 식인데 테슬라는 야 이거는 뭐 수백 개 이 강판을 용접을 다 이어붙여가지고 만든 건 너무 비효율이지 않아? 우리는 알루미늄으로 녹여가지고 찍어서 만들 거야. 이제 알루미늄을 이제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데 네. 다이캐스팅도 작게 하는 게 아니라 거대하게 뒤쪽에 한 부분을 하나로 찍어서 만든다든지 통으로 찍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기존 자동차 회사들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발상이에요. 이건 일론 머스크가 기존 자동차 업계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어떤 생각이죠. 발상이 좀 다른 거네요. 그런 거죠. 찍어낼 수만 있으면 좋죠. 근데 기존 자동차 회사 엔지니어들은 그거 안 돼. 그렇죠. 안 돼. 우리 용접하는 게 좋아.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쉽게 보이지만 쉽게 따라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자동차 회사들이 한 지난 1, 2년간의 테슬라 차량을 뜯어보고 느낀 건 뭐냐면 샅샅이 부품 하나하나, 나사 하나하나까지 다 뜯어보고 느낀 거는 야 이거 생각보다 따라가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네. 생각을 점점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테슬라의 매력은 소비자들이 이게 전기차라고만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처럼 무선 업데이트를 가능한 거죠.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량의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꾸거나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데 이제 테슬라의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자동차 회사들이 따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바퀴 달린 아이폰, 바퀴 달린 뭐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차를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만큼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다른 회사들이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테슬라를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가진 진짜 기술력들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거든요. 기술력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도 또 여러 가지로 그렇죠. 생각할 수 있어요. 기술력이 뭐냐는 거죠. 네. 자동차 회사에. 네. 지난 100년간 쌓여온 기술력이라는 게 있겠죠. 전통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보면은 이제 조립 기술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제대로 만드냐는 거죠. 조립 기술을 따지면은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더 뛰어나죠. 단순히 조립하는 것만 이제 그렇죠. 워낙 많이 근데 이제 갔으니까. 조립 기술도 단순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동차 기술력의 척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조립 기술이 뭐냐?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의 외부에 여러 가지 금속 패널들이 있죠. 껍데기. 네. 껍데기가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패널들이 이어 붙여져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패널들 사이에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단차라고. 네. 보통 테슬라 차가 단차가 좀 네. 있다. 그런 얘기 많이 있더라고요. 일정하지 않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차가 거의 나지 않게 또 일정하게 단차가 딱 이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훨씬 당연히 잘하죠. 뛰어나요. 네, 네.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같은 회사들이 정말 뛰어나고요. 우리 현대자동차도 단차를 깔끔하게 만드는 맞아요. 거에는 세계 최고 네. 회사 중에 엄청 하나예요. 까다롭게 관리한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현대자동차도 굉장히 뛰어난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자 이것만이 기술력의 다냐?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의 차들이 전부 이제 바퀴 달린 컴퓨터처럼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제 자동차가 컴퓨터처럼 되려면은 그 안에 이제 자동차의 모든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자적인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죠. 네. 컴퓨터로 생각하면은 마더보드 네. 같은 게 네. 데스크탑 안에 마더보드 네.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마더보드 안에는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CPU, 스마트폰으로 치면 AP, 머리. AI 반도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고도의 연산 기능을 하는 그런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요. 또 통신을 통해서 이런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를 들면 아직 자율주행까지는 안 됐지만 주행 보조 장치의 성능을 계속 높인다지 하는 피드백을 계속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돼요. 네. 이게 가능하려면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 클라우드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테슬라는 전부 자기네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처럼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IT 회사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테슬라는 내부적으로 사실 소비자들은 이런 걸 알 필요가 전혀 없지만 그렇죠. 네. 그 뒷단에서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는데 자동차 만들기도 되게 바쁘잖아요. 전기차 많은 것도 힘드는데 그렇죠. 네. 이것들 다 할 수 있느냐. 네.
일론 머스크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 회사도 만들고 또 로켓도 쏘고요. 우주도 해야 되고. 로켓을 쏴가지고 지금 전 지구를 하나의 저궤도 이송을 통해서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이런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네.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통신까지. 근데 그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업가라는 거는 어떤 뜻을 품고 그거를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20몇 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전 세계 출장도 많이 다니고 뛰어난 기업가들을 만나봤거든요. 네. 어떤 뛰어난 회사, 뛰어난 기업가들이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대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뜻을 품고요. 그거를 실행해 나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실행력의 한계는 어디까지 있느냐? 자기가 생각하는 것까지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대로 밀어붙이게 되면 자금이 따라올 수 있고요. 많은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비전이 제대로만 돼 있으면 따라오는 거죠. 근데 그 비전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자본이나 그거에 뛰어난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만 할 수 있으면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못할 만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잖아요.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발부터 목적지까지 인간이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책임도 완전히 면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율주행을 생각하신다면 테슬라에 있어서도 아주 갈 길이 먼 거고요. 근데 문제는 테슬라는 갈 길이 먼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뭐 구글이나 아니면 뭐 GM이나 뭐 중국 회사를 다 지금 자율주행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그 목표까지 가기에는 꽤 멀다라는 거예요. 이게 2030년까지도 될지 안 될지 사실 아직 모르는 거죠. 다만 그렇다면 이게 자율주행의 허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에는 정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돌발 변수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돌발 변수를 완벽하게 제로를 만들 수 없지만 제로에 가깝게 만들면 자율주행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실제 도로에서 소비자들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일어나는 변수들을 계속해서 데이터로 축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의 알고리즘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그게 테슬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깔아놨잖아요. 이 차량들이 무선 통신을 통해서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로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100만 대 이상의 차량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돌발 변수들이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로 다 축적이 돼서 이것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선하는데 계속해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는 차를 한 대 팔 때마다 점점 거기서 일어나는 데이터를 계속 수집할 수 있는. 그렇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구글이라든지 GM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냐면 구글이나 GM 같은 회사들은 자기네가 차를 산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일반 차도 아니고 여기에 뭐 카메라라든지 뭐 라이다, 레이다 이런 것들 다 들어가려면 이런 장치들을 다 집어넣으면 억 단위로 올라가는 차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서 거기다 또 지금은 뭐냐면 연구원들을 하나씩 또 태워야 되거든요. 주변에 지켜봐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차량 한 대당 수억 원씩. 그다음에 연구원 인건비는 누가 주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테슬라는 돈을 내고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진짜.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테슬라를 구입해주는 운전자들은 자발적으로 무료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자발적으로 연구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타 테스터를 해주고 베타 계시네요. 테스터가 되는 거죠. 자율적으로요. 차량도 돈을 자기가 내고요. 사서.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개선돼 나갈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애플하고 테슬라를 비슷하게 보시는 게 맞나요? 스티브 잡스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를 스티브 잡스가 한 일은 내 손안에 전화기로 바꾼 거예요. 전화기는 단순히 그냥 통화만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거는 사실은 휴대전화가 아니고 네트워킹이 되는 손안에 내가 갖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든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엠마켓을 통해서 이 개발자들도 늘어나고 여기에서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기업들의 가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부가가치가 이쪽으로 다 몰린 거잖아요. 2010년대서부터 지금 지난 10년간에 스티브 잡스가 한 일이 세상을 완전히 바꾼 거잖아요. 그럼 이제 2020년대부터 앞으로의 10년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바퀴 달린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테슬라의 차량이니까 이 똑같은 일들을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할 것이다. 그것의 시작이 지금 이제 테슬라의 차량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는 서비스에 매끄러운 소비자 체험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들, 거기에 필요한 모든 뒷단의 일들을 전부 내가 다 한다라는 거거든요. 애플이 한 일을 보시면 애플이 혼자 다 하잖아요. 물론 제조는 맡기지만은 그거 이외에 모든 일들을 다 스스로 하고 있죠. 자기네들이 만드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운영체제, iOS를 다 자기네가 하잖아요. 그리고 iOS와 연결되는 핵심 반도체, A 시리즈 칩을 다 자기네가 만들잖아요. 그 A 시리즈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자기네들이
만드는 컴퓨터에도 원래는 이제 인텔 걸로 쓰다가 지금은 이제 M1 칩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다 만들고 있죠. 네. 그럼 왜 자기네 컴퓨터의 칩까지 다 자체적으로 만드느냐? 네.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네들이 만들고 싶은 이 애플 생태계에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매끄러운 통합 생태계, 연결된 소비자 체험, 이거를 더 완성된 형태로 더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재화해서 완벽하게 자기네들끼리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수직 통합적인 다른 IT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들하고 다르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도 이런 자동차에서의 이런 연결된 소비자 체험을 만드는데 결국은 뒷단에 있는 모든 어떤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다 수직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칩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클라우드 센터도 자기네가 하고 통합 전자제어 시스템도 자기네들이 다 하고 차도 만들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 매끄러운 소비자 체험을 주는데 이 뒷단에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애플이 2007년에 아이폰을 내놓고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지금 2020년대에 앞으로 10년간 벌어질 일들의 앞에 일들이고 테슬라가 그 일을 자동차 버전으로 하고 있고 하게 될 것이다. 혼자 다 하는 게 정말 효율적인지 그 소비자한테 주는 서비스의 뒷단에 있는 것들을 모두 혼자 다 한다는 이런 개념이 어떤 때는 중요하고 어떤 때는 중요하지 않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산업이 완전히 성숙되어 있는 단계에서는 수평 통합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산업은 100년 전에 미국의 헨리 포드가 대량 생산 방식을 만들어서 모델 T라는 차를 만들어서 산업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에 갈고 닦아져온 완전히 성숙된 산업인 거죠. 이럴 경우에는 수평 분업이 효율적이에요. 혼자 다 하면 원가적으로 좀 또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산업에 대해서 파이오니아, 처음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는 수직 통합, 혼자 다 하는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스티브 잡스가 혼자 다 했던 것도 물론 그걸 처음부터 스티브 잡스가 모두 생각을 다 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운영체제와 디바이스를 함께 통합해서 만들어 나가는 모델이 결국은 아직까지도 지금 시장을 잡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다 달라붙어 있는데도 애플의 생태계가 어떤가요? 지금 밀리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처음에 애플이 선구적인 단계에서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시장 진입 장벽서부터 자기네들의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하는 데는 이런 혼자 하는 모델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이거는 100년 전에 헨리 포드도 똑같이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럼 자동차 회사들은 그걸 지금 다 못하느냐? 그렇게 많은 인력과 엔지니어들과 자본을 갖고 있는데 왜 못 따라하느냐? 이제 우리가 레거시 코스트, 그러니까 과거의 성공 체험이 앞으로의 변화를 주는데 이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물로 작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과거에 성공을 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윗분들로 많이 가진 있는 회사들에서 일을 하신다면 아마 절절하게 느끼실 수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게 또 뭐냐면 자동차 회사들은 일단 아직까지 내연기관차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든다고 해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드는 회사의 90% 이상, 95% 이상은 아직도 내연기관차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내연기관차를 만든다는 거는 그 뒤에 딸린 식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 뒤에 뒷단의 부품업체들, 엔지니어들 다 내연기관차에 특화된 이것을 위해서 최적화된 그런 부품 공급망과 그 인적 자원들이 다 있다는 거죠. 이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차라든지 자동차가 바퀴 달린 스마트폰처럼 바뀌어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갖고 있는 자기네들의 핵심 자산들이 도움을 되기는커녕 어떻게 보면 정리해야 될 자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자동차 회사의 이런 최고의 전문가들,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없었을까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본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봐도 10년 전서부터 자동차 회사 내부에서도 자동차가 바퀴 달린 컴퓨터처럼 바뀌어가고 이 IT 기기들처럼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운영체제나 서비스 기능들이 좋아지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갈 것이라는 거는 최고의 전문가들이라면 자동차 업계에서도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다 준비는 하고 있죠. 근데 테슬라처럼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변화를 방해하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직의 생활을 하시면 아마 절절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큰 기업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키아 스마트폰에 대응 못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비슷한 측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해외 취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노키아 본사도 가본 적이 있어요. 2013년 겨울쯤이었을 거예요. 원래 이제 한 5년 전만 해도 노키아는 어마어마한 회사였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피처폰 업계에서는 거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삼성이 피처폰에서는 노키아를 따라간다는 건 엄두도 못 냈었어요. 그냥 쫓아만 가도 다행이라고 했을 정도였거든요. 전 세계 피처폰 시장의 40%까지 점유했었던 회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노키아가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이거 아이폰 별거 아니라고 이제 무시를 했고요. 했죠. 노키아 내부에서도 사실 일부 전문가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쨌든 이게 잘 대응을 못 해가지고 불과 5, 6년 만에 회사가 이제 넘어간 거죠. 2013년에 마이크로소프트로 모바일 사업가 완전히 매각이 됐잖아요. 팔린 거죠. 그 거대했던 그냥 팔렸죠. 그냥 운영이. 그 뒤에 이제 사실은 이제 공중분해됐다고 볼 수 네.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실태를 한번 취재해보기 위해서 이제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한 택시 타고 한 30분 정도 가면은 에스프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에스프에 이제 노키아 본사가 있어요. 거기 이제 갔는데 에스프라는 도시에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요. 호수가 저편에 노키아의 이 연구소부터 조직의 거대한 유리로 반짝반짝빛나는 거대한 규모의 건물들이 쫙 있더라고요. 노키아 하우스라고 핀란드 사람들은 부르는 그 건물들이었는데 정말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 넘어간 거죠. 한순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뭐냐면 엄청난 조직과 사람들, 대단해 보이는 건물들, 공장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허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실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노키아 사례 같은 것들이 사실은 괜찮을 거야. 우리가 잘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고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노키아의 그 대단한 건물들이 한순간에 다 넘어가는 걸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테슬라 쇼크의 저자이신 최현석 기자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이 책이 지금 나온 신간이 아니고요. 올해 초에 나왔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인상 깊어서 사실 저만 알고 싶었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테슬라에 대한 주식 투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어렵게 모셔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 다 못다한 얘기는 이 책에 들어있으니까 진짜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